제 아이들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예약했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었습니다. 딸처럼 여기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상황에는 좀 더 저렴한 곳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다가가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가족 저녁 식사를 예약했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저를 위한 의자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제게는 좀 더 소박하고 저렴한 곳이 어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곪아있던 상처가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홀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년 동안 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였던 이 실장님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아들들은 방금 자신들이 저를 모욕한 이 우아한 레스토랑이 제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리, 모든 와인 한 잔, 그들이 낸 돈 한 푼까지도 모두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나이는 69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살에 새 아이를 둔 과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진우, 둘째 민준, 그리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제 어린 딸 은혜. 그저 비싼 대학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아들들이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리라 맹세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40년 동안 빨래, 다림질, 남의 집 바닥과 부엌을 닦았고 독한 세제의 손은 갈라졌으며 저녁이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고 일터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공원에서 아이들과 유모차를 밀 때 저는 낯선 집의 욕실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휴가를 떠날 때 저는 아이들의 수학여행 비용을 대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 모두 비싼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대주었습니다. 진우는 경영학과에, 민주는 공학과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첫 차를 사주고 새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었으며 그들의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저는 제가 꿈만 꾸었던 그리고 그들을 위해 포기했던 삶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진우는 국내 최대 은행 중 한 곳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위협으로 여기는 차가운 여자. 수진이와 결혼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굴었죠. 민준이는 늘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드럽고 우유부단하며 항상 형의 눈치를 살폈죠. 반년 전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사실 지난 15년 동안 가사도우미 월급에만 의존해온 것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를 가난하고 외롭고 의존적인 늙은이로 여기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들의 본 모습을 보기 쉬우니까요. 화요일에 수진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쓰는 그 달콤하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승진 기념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하려고요. 라시엘에서요. 거기 아시죠? 토요일 저녁 8시예요. 저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라시엘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제 시간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사도우미의 옷으로 보였겠지만요. 저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진우, 수진, 민준.
그리고 민준의 여자친구인 유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5개의 의자는 모두 차 있었고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의자가 하나 부족한 것 같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와인잔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직장 동료들 앞에 있을 때 제가 너무나 잘 알게 된 그 표정. 짜증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엄마는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긴 좀 폐쇄적인 곳이라서요.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수진이는 눈에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상황에는 좀 더 저렴하고 소박한 곳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말은 뺨을 맞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침묵해야 하지 않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접시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지만 수진이에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게 된 이 광경에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지막하게, 그러다 점점 더 크고 깊게. 마침내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지며 저를 돌아볼 때까지 말입니다. 진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를 모욕하려던 그녀의 계획에 분명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이 실장님이 제가 익히 아는 그 전문가다운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홀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앙에 가장 좋은 테이블로 부탁합니다. 이 실장님은 한마디 질문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늘 쓰시던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겁고 쨍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우의 눈이 동그래지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민준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짐작도 못했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박선희에게는 그들의 반듯한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15년 전 그들이 제가 준 돈으로 이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동안 저는 저축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의 사업에, 그리고 바로 지금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했던 이 폐쇄적인 레스토랑 라시엘 같은 곳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먼저 여러분은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 첫째 진우. 제가 돈이 없어 개인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밤새 열에 시달리는 그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이제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은행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의 아내 수진이는 실제보다 자신을 항상 더 높게 생각하는 집안 출신입니다. 진우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했죠. 성공한 남편, 재산, 인맥. 그녀는 진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가사도우미인 그의 어머니가 지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아파트 계약금을 내주었고 그의 첫 차를 사주었으며 유럽으로 떠난 신혼여행 비용도 제가 댔습니다. 제 막내 아들 민준이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울곤 했죠. 이제 그는 35살의 남자가 되어 형의 조언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그의 여자친구 유나는 착하지만 약합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반대할 만한 배짱이 없죠. 몇 년 동안 저는 편리한 예비 할머니였습니다. 공짜로 아이를 봐주고 주말에 음식을 해주고 항상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은퇴하자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되자 저는 부담스럽고 숨기고 싶은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진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엄마,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 엄마가 좀 더 작고
검소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곳으로요. 요양원이라니. 제가 그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40년 동안 손바닥이 벗겨지고 허리가 부서져라 일했는데 요양원이라니. 제가 없어야 그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어울리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민준이는 늘 그렇듯 동의했습니다.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엄마. 거기엔 엄마 연배분들도 있고 활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 큰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는 제가 그들을 키워낸 밤새 아이들 침대 곁을 지키고 16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었던 바로 그 아파트가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부엌에 앉아 결심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타인처럼 제가 그들을 위해 바친 평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하고 싶다면 이제 그들이 진짜 박선희를 만날 차례라고요. 그들이 익숙한 순종적인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그들이 저를 가난하고 무력하다고 여기는 동안 조금씩 자신만의 기반을 쌓아 올린 여자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내가 준 돈을 쓰는 동안 나는 남은 돈을 모았어요. 당신들이 보여주기 위한 삶을 만드는 동안 나는 미래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미래에는 시내 몇몇 사업체에 제 지분이 있었고 그 중에는 여러분이 방금 나를 쫓아내려 했던 라시엘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이 실장님이 저를 중앙의 메인 테이블로 직접 안내했을 때 진우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눈은 마치 불가능한 퍼즐을 맞추려는 듯 지배인과 저 사이를 오갔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오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점점 커지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귀빈들을 위해 비워두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웨이터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실장님이 손가락을 튕기자 3명의 직원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프리미엄 와인 리스트입니다. 회장님, 진짜 주인에게 보이는 바로 그 존경심을 담아서요. 물론이지, 이 실장.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 샤토마고 2010년산 한 병 보내주게. 내 계산으로. 저는 제 아이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일어나 불안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사람들이 엄마를 이렇게 잘 알죠? 왜 엄마를 마치 이곳 주인처럼 대하는 거죠? 제가 그의 말을 차분하게 끝맺었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진우야, 나는 15년 전부터 이라시엘의 대주주란다. 너희가 승진이나 기념일 혹은 또 다른 성공을 축하하러 올 때마다 너희는 내 레스토랑에 돈을 남기고 간 셈이야. 너희가 마신 와인 한 잔, 먹은 요리 하나하나가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왔단다. 진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의 집 청소나 하셨잖아요. 이런 걸 살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게 너의 첫 번째 실수란다, 아들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남의 집 바닥을 닦는다고 해서 가난할 거라고 단정했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고 해서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이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레스토랑을 살 돈이 있으셨어요? 어디서 그런 큰 돈이? 아주 간단하단다, 얘야. 네가 네 남편에게 내가 준 돈을 쓰는 동안 나는 한 푼 한 푼 아꼈지. 너희가 사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동안 나는 아파트에, 사업에,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래에 투자했어. 저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자신만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어른들을 바라보듯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오, 아니지.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단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단순히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침묵하는 관찰자였거든. 나는 너희가 필요할 때 내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 생각에 쓸모 없어졌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지켜보았단다. 3개월 전 나는 사무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잃었어. 회사가 부도났거든. 나는 그 사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힌트 없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도움을 제안할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지, 너희 자신의 편의 외에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지 말이야. 대신 너희는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자마자 나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지. 진우야, 제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우리 대화 기억나니? 너는 요양원을 제안했지. 그게 더 낫다고 말하면서. 사실 너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나를 치워버리고 싶다고 말한 거란다. 민준이가 마침내 다가올 힘을 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나에게 옳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너희가 너희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자마자 내가 갑자기 너무 늙어서 뭘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니? 이 실장님이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입구에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이제 온도시가 박선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시간이야. 수진이는 하얗게 질려 이제 아무런 자신감도 없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공개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뉴스에 나가면 진우 씨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뭐가 말이지, 수진아?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사실이, 그가 어머니 소유의 레스토랑에서 어머니를 쫓아내려 했다는 사실이, 그가 어머니의 교육과 삶의 비용을 모두 지불한 후에 어머니를 거짓 취급했다는 사실이, 걱정하지 마라, 얘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왜냐하면 라시엘이 내 유일한 투자처는 아니거든. 나에게는 너희가 짐작도 못했던 다른 사업체들, 다른 아파트들, 다른 놀라움들이 있단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너희의 본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에게 생명을 준 여자를 과소평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시간이야. 기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마이크가 우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냅킨 뒤로 숨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수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평판이 끝장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는 늘 그랬듯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자 기둥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박선희 회장님, 라시엘과 시내 다른 고급 업소들의 공동 소유주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첫 번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침묵 아래 숨겨왔던 바로 그 위험 있는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레스토랑의 대주주였으며 제 아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사업에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불과 몇 분 전에 회장님의 친아들들이 이 레스토랑이 회장님께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며 쫓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제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40년의 삶을 바친 제 아들들이 제 소유의 식당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레스토랑에서 쫓아내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귓불까지 새빨개졌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니, 제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모욕이었습니다.
제게는 제 상황에 맞는 더 저렴한 곳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적절한 대안으로 김밥 천국 같은 곳을 언급했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고통스럽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의 분노는 거의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수진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 가족의 생활 방식을 후원해온 것으로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가족 저녁 식사 대신 분식집에 가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게 어머님께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 자신에게조차 그 말들은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오랜 수법인 달콤한 조종이 카메라 불빛 아래서 산산조각 나며 차가운 계산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바로 이 사람들이 제 집에 와서 요양원으로 이사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게 더 낫다는 것이었죠. 제 또래들 사이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그들은 제 어울리지 않는 삶 때문에 창피해할 필요가 없게 될 테니까요. 카메라는 민준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공포를 포착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방송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생각했겠지. 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정확히 너희가 된 그대로의 모습이야. 내가 모르고 키워낸 괴물들. 희생의 대가를 가르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말이야. 경험 많은 한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계획하셨습니까? 이런 결말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아이들을 질투와 불필요한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 투자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이 아닌 자신들의 실력으로 삶을 개척하길 바랐죠. 하지만 3개월 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저의 가상적인 약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았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이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를 떨쳐낼까 하는 것이었을 때 저는 제가 2명의 낯선 사람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이었던 거죠. 진우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가 불을 끄려는 것이 분명했지만 이 실장님이 부드럽게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수년간 쌓여온 것이었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들이 수진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님의 지분과 부동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왜 시어머님께서 그것에 대해 침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무력하게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머님이 그냥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바로 그거야. 제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 침묵했어. 이제 나는 알지. 내가 기대했던 아들들의 사랑이 사실은 애정으로 위장한 재정적 의존에 불과했다는 것을.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부드러운 표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택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합니다. 이 시간부로 진우와 민준이는 제 아들이 아니며 수진이는 제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무거운 식탁보처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는 두 성인 남자가 갑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지원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족이라고 여겼던 것의 끝이었고 라시엘의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소식은 몇 시간 만에 퍼져나갔습니다. 라시엘에서 찍힌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피드에는 가사 도우미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의 진실을 폭로하다. 아이들에게 모욕당한 어머니, 알고 보니 식당 공동 소유주 같은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댓글은 진우와 수진이를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40년간 가족을 홀로 책임져온 여성에 대한 차가운 잔인함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평판과 관련된 스캔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 기간 동안 정직, 그 다음에는 말없이도 그 자리가 비게 될 것이 분명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상류층 지인들은 그녀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브런치와 자선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던 사람들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회원으로 있던 사교 클럽에서는 일시적으로 회원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사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몇 년 전 제가 객실을 청소하고 노쇠 손잡이를 반짝이게 닦았던 바로 그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제는 고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문, 그리고 서두르거나 눈치 보지 않고 다음 단계를 차분히 계획할 수 있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제 변호사인 정민식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질서와 깔끔한 서류처를 좋아했습니다. 회장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김진우 씨와 김민준 씨가 회장님의 여러 자산의 수혜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진우 씨가 사는 아파트는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상상도 못했을 회장님 계좌에서 매달 자동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더군요. 훌륭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추가 이체를 중단하세요. 자기들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야죠.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지원 없이는 현재 생활 수준으로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법적으로 그는 계약서 없는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필요하다면 퇴거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단 보여주기식 행동은 자제하죠. 스스로 깨닫게 놔두세요. 오후에 로비에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고 반짝이는 모습이 아니라 눈 밑에는 잿빛 그늘이 지고 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녀는 의자 가장자리를 손으로 잡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진우 씨는 직장이 있잖아요. 만약 어머님께서 아파트를 뺏으시면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될 거예요. 저는 차분하고 거의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흥미롭구나. 이제 와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니. 3개월 전 내가 아르바이트를 잃고 너희의 첫 반응을 보려고 침묵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없앨까를 생각했지. 내게 돈이 없다고 확신했을 때 너희는 공개적인 모욕을 선택했어. 이제 그 반대임이 밝혀지자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일 뿐이야.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진우가 보였습니다. 지치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경솔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엄마의 피부티잖아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저희 인생을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제 짧고 낮은 웃음소리가 대리석 천장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나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아, 진우야. 나는 단지 너희가 기대어 서서 당연하게 여겼던 버팀목을 치우는 것뿐이야. 너희는 가사도우미 박선희가 너희 식탁에 의자 하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지. 좋아. 이제 너희는 투자자 박선희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림자 속에서 너희의 편의를 위해 돈을 지불했던 사람 말이야. 너희 몫은 이제 나 없이 벌어야 할 거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 없이 벌었던 것처럼.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여론을 내세워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잔인하다고, 자식을 버리는 엄마라고 생각할 거라는 시기였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이해했어. 영상은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로써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도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눈빛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라시엘의 이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들, 편집자들, 방송국들 모두가 독점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라고 전해주게. 저는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계획은 인터뷰보다 더 크니까. 이건 복수에 관한 게 아니야. 오랫동안 내 기운을 빨아먹던 사람들 없이 사는 삶에 관한 거지. 저는 이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정 변호사에게 자산 목록을 검토하도록 넘겼으며 회계팀에 제 지시 없이는 단 한 건의 이체도 하지 말라는 짧은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준이의 음성 메시지로 전화기가 터질 듯 울렸습니다. 뒤죽박죽인 사과. 저희가 몰랐어요. 저희가 잘할게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은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아. 진짜 가족은 어머니를 눈엣 가시처럼 치우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요양원을 제한하지 않아. 진짜 가족은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거야. 저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침내 내려진 길고 힘든 결정 끝에 잠드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SNS 피드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디지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침대 옆 등을 끄자마자 진우와 수진이는 여론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SNS에 눈물 어린 영상을 올렸고 자신들을 복수심에 불타고 조종적인 어머니의 희생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진우는 제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했고 수진이는 진짜 어머니라면 오해 때문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흐느끼며 반복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지만 반응은 그들이 원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라시엘의 영상을 기억했고 그들이 저를 더 저렴한 곳으로 보내려 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댓글은 무자비했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한 여성들에 대한 지지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제 일, 제 옷, 제 구식인 점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들들이 한 중요한 말을 잊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들이 언젠가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69배.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변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에 대한 진실. 목요일 밤늦게 우리는 영상을 올렸고 아침이 되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진우가 저를 말 그대로 재정적 부담이라고 부르는 부분, 수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제 값싼 드레스를 보고 비웃는 부분, 민준이가 엄마는 중요한 모임에서 창피하다며 멀리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무심코 제안하는 부분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3주 전의 대화였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러 온 척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이 그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중얼거리며 제 서랍을 뒤져 은행 명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깨끗했고 그의 말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박선희를 위한 정의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피드는 배은망덕한 자녀들과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파 방송기자들, 대형 포털 사이트 편집자들이 독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을 통해 사업과 존엄성을 일군 여성에 대한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일하던 은행은 기업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조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직은 조용하지만 최종적인 해고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이는 갤러리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를 잃었습니다. 갤러리 소유주인 노부부는 라시엘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그런 일과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예전 상류층 사회는 마치 녹아 없어진 듯 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초대장은 사라졌습니다. 자선위원회 채팅방에서는 상황 악화 방지를 이유로 그녀가 차단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거리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형과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오디오 파일에는 바로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파티에 맞춰 제가 차려입으려는 노력을 비웃던 목소리. 요양원 아이디어에 쉽게 동조하던 목소리가 말입니다. 민준이의 영상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이미 드러났을 때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비겁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유나는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학교의 학부모들이 암묵적인 보이콧을 벌였고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민준이에게 이 이야기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지지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금요일 밤늦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들은 모두 함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뒤엉킨 문장들. 용서해주세요. 합의해요. 녹음 파일 내려주세요. 화해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저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저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진심 어린 저희가 깨달았어요 라는 말을 기다렸던가. 그리고 그 말이 의자, 월급, 지인들의 친근한 미소가 사라진 뒤에야 얼마나 쉽게 나오는가. 만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라시엘에서, 내 구역에서, 내 조건으로. 저는 의미가 흐려지지 않도록 바로 말했습니다. 화해하려는 게 아니야. 들으러 와. 전화기 저편의 침묵이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 카페 뒤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을 때 숨쉬기가 얼마나 이상하게 가벼운지 느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저께 대강 적어두었던 계획을 다시 읽었습니다. 거창한 말 없이 간단한 항목들, 오직 행동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문구는 검토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서명은 필요한 곳에 받게 될 겁니다. 꽤 강경하군요. 그가 평가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화 너머로도 들릴 만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서울의 공기를 들이고 드문 불빛과 더 드문 행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게는 복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 너무 지쳐서 달콤한 독에 남은 힘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끝없이 흘러나가는 제 자신을 멈추는 것. 만약 아직 가능하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공짜라고 여겼던 대가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삶이란 누군가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조용한 손길뿐만 아니라 스스로 짊어질 수 있고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일 그들은 상처 입고 화나고 두려워하며 올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 저를 모욕하려 했던 바로 그 테이블에 제 맞은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끝까지 들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불쾌하며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조건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서명한 대로 살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치고 기운이 빠진 생기 없는 눈으로요. 그들은 일주일 전 저를 쫓아내려 했던 바로 그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기묘한 힘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빨래를 하고 밤새 동화책을 읽어주고 두 탕씩 일을 뛰며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자신의 삶을 오랫동안 소모품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낯선 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말고 들어라. 조건은 간단하고 구체적이며 논의의 여지가 없다. 첫째, 너희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영상을 찍는다.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결과가 정당한지. 둘째, 지난 20년간 내가 너희 삶에 투자한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갚는다. 아파트, 차, 결혼식, 학비, 여행, 모든 것. 내 변호사가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금액을 계산했다. 약 5억 원이다. 셋째, 너희는 내 사업체에서 가장 낮은 직급부터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하기 시작한다. 특별 대우는 없다. 진우야.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너는 커피와 회의 냄새가 아니라 대걸레와 세제 냄새가 나는 교대 근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수진이, 너는 주방, 설거지, 재료 손질, 기름때 청소. 민준이, 너는 시설 관리, 배관, 페인트 칠, 마당, 고장나고 망가지는 모든 것. 넷째, 너희는 내가 너희를 키웠던 것과 같은 환경으로 이사한다. 서민 동네의 작은 아파트, 대중교통, 예산을 계산해야 하는 생활, 고급 주상복합은 없다. 다섯째, 너희는 가족 치료를 받는다. 카메라 앞에서 껴안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끼친 피해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섯째, 너희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다. 홀로 남겨진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돌봐라. 마침내 너희가 모든 노인에게서 불편함이 아닌 살아있는 한 인간을 보게 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거기서 봉사해라. 일곱째, 내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 서류에 서명한다. 아무것도, 단 1원도, 단 1평도 없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일하는 어머니들과 독거노인을 돕는 재단에 갈 것이다. 여덟째, 조종하려는 시도, 정보, 유출, 희생자인 척하는 행동, 왜곡된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는 나머지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스캔들을 몇 년 동안 끌고 갈 만한 자료는 충분하다. 아홉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몇 달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고 일하고 변화해라. 10번째, 이번 주에 이사한다. 정 변호사가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했다. 내 회사에서 일주일에 6일,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리자들의 감독 아래 일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엄격할 것이다. 진우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눈빛 하나로 그를 막았습니다. 우리 타협점을 찾아봐요. 같은 말은 없다. 타협은 너희가 너희 사교계에 창피하다며 내게 요양원을 제안했던 그곳에서 끝났어. 수진이는 흐느끼며 잔인함과 복수에 대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이지. 복수는 너희를 거리로 내쫓고 바로잡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야.
나는 용서를 얻기 위해 일할 기회를 주는 거다. 하지만 그 길은 힘들 거야.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걸 다 하면 엄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민준아. 용서는 선불로 주는 게 아니야. 매일의 작은 발걸음, 진정한 겸손, 그리고 인격의 변화로 얻어내는 거지. 너희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을 부쉈어. 만약 복구가 가능하다 해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만약 저희가 거절하면요? 진우가 그들 모두의 목구멍에 걸려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이야기는 계속된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녹음 파일들이 공개되고 너희의 오랜 비웃음, 엄마를 없애려는 계획들, 노인들은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너희의 말들. 믿어라. 아주 오랫동안 충분할 거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시나리오가 다 떨어진 사람들의 길고 소리 없는 눈빛 대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침묵 어린 긴장 끝에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동의합니다. 수진이는 분필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패배를 인정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정 변호사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서류철은 이미 펼쳐져 있었고 책갈피가 깔끔한 색색의 띠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문구는 쉼표 하나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여기 사과문과 공개 순서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상환 일정, 총액, 이자입니다. 여기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입니다. 여기 유산, 포기각서입니다. 여기 비밀 유지 및 조작 시 결과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는 서류들을 펼치고 옆에 펜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명했고 그들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한때 성공을 위해 축배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세상과 처음으로 마주했기 때문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종이에 놓였을 때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모아 정 변호사에게 서류철을 건네고 일어섰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각 없이, 변명 없이. 정당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시작해라.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보자. 우리는 라시엘을 각기 다른 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서야 하는 곳으로, 저는 무거운 생각 없는 밤이 기다리는 곳으로, 월요일이 코앞이었고 우리 각자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런 노동을 몰랐습니다. 진우는 저녁이면 허리가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바닥은 번쩍이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구부려서 닦고 자신 말고는 아무도 치워주지 않을 자국들을 문질러 없애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밤이면 손에 입은 화상 때문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끓는 물, 그리고 어떤 매니큐어를 발랐고 크림이 얼마짜리였는지 상관하지 않는 칼들. 민준이의 손바닥에는 금세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배관, 페인트, 부서진 경첩, 윙윙거리는 예초기, 무거운 쓰레기 봉투. 그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고 처음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근육통보다 더 힘든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라시엘의 손님들은 그 영상들 때문에 수진이를 알아보고는 싱크대 옆에 있는 그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사진들은 흥망성쇠라는 비아냥 섞인 캡션과 함께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예전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리문을 닦는 모습을 우연히 보려고 사무실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비공개 채팅방에서 사진을 공유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현장의 청소부들과 배관공들에게 알아봐줬습니다. 그들은 악의 없이 그저 오랫동안 그런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그를 가장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에서 나와 서울의 부촌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두었지만 남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 입주를 망설였던 곳이었습니다. 큰 집, 햇살, 정원, 수영장,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테라스. 한때 제가 월세방의 작은 부엌에서 꿈꾸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힘든 구조조정 때 해고당한 50대 여성 마리아 씨를 고용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했으며 편안한 방을 내주었습니다. 마리아 씨와 저는 차분하고 평등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제 집이 제가 수년 동안 겪었던 그런 냉담함의 거울이 아니라 존중의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언론사들은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이 어떻게 가정과 도시를 지탱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영화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여성들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에서, 이웃 나라에서 긴 편지들, 글씨로 가득 찬 손, 첨부된 사진들, 낯선 부엌, 손바닥의 주름.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함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 그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그들의 삶이 타인의 욕망 속에 녹아버렸다는 것. 저는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자녀들이 집에서 쫓아내려 하거나 아파트를 빼앗으려 하거나 빚 보증을 강요하는 노인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회계사들은 연금과 이체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임시 간병인을 찾아주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약값을 지불했습니다. 신청서가 너무 많아서 저는 밤새 신청서를 다시 읽고 긴급과 시급 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라고 느꼈을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편 그들의 새로운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주방에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고 끓는 물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조리대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장과 논쟁하지 않고 주방을 혼돈에서 구해주는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등을 구부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느긋하지만 꼼꼼하게 밀었고 난간이 어떻게 빛나는지 확인했으며 가장 지저분한 얼룩은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손을 새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지 않을 때, 새 페인트가 고르게 칠해졌을 때, 전등이 한 번에 켜질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양원 봉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약과 잼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는 발소리를 삼켰고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고 휠체어를 밀어 산책시키고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계를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진우가 전화를 걸어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삭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분과 함께 앉아 체스를 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날, 수진이는 파일을 가져와 스텔라 할머니에게 기계 없이 손으로 반죽하는 법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밀가루로 빨개진 손가락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민트차 한 잔과 대화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안경, 펜, 낡은 라디오 등 누군가에게는 지난 삶과의 연결고리였던 사소한 물건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서 건네주자 한 노인이 미소를 지었고 민준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달 후 그들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시엘이 아닌 저희 집에서요. 셋이 함께 왔습니다. 지치고 작업복 차림에 분노를 내려놓고 침묵에 대한 새롭고 조심스러운 존중심을 품고서요. 우리는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리아 씨가 차와 소박한 빵을 내왔습니다. 그들은 변명 없이 긴 연설 없이 차례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우가 시작했습니다. 이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단지 이제야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잔인하고 어리석었어요. 저는 주방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전부였어요. 질서, 안전, 사람들의 건강, 제 말이 부끄러워요. 민준이는 가장 적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침묵해야 할 때 웃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저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알려주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일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 노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저는 문을 닫고 손바닥으로 문에 기댔습니다. 앞에는 긴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화도 뉴스 기사도 아닌 그저 매일 자신 안에, 자신의 집 안에, 타인의 마음속에 부서진 곳 하나를 고쳐나가는 삶. 만약 그들에게 힘이 충분하다면 아마도 언젠가 우리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1년이 지나 우리는 라시엘의 홀이 아닌 주방에서 진짜 가족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미리 삐걱거리는 식탁을 고치고 헐거워진 손잡이를 조이고 전구를 갈았습니다. 진우는 모든 표면을 금속이 새 것처럼 빛날 때까지 닦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하룻밤에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직한 시작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를 자원의 원천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그들에게 원한다면 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12개월 중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방식, 감사하는 방식, 예전 같으면 논쟁했을 부분에서 침묵하는 방식. 하지만 3명 모두 남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길을 가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부로서 1년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주방에서 계속 일하면서 요리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느끼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제 정원이 보이는 서재에서 이 글을 쓰면서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결정이 가장 해방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실히 압니다. 진우는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1년을 일한 후 그는 호텔 경영을 공부했고 지금은 제 작은 호텔 2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대 근무, 일정표, 그리고 어떤 노동이든 존중하는 능력으로부터 그 자리까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원들은 그가 모든 일을 세세하게 알고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을 결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존중합니다. 수진이와는 2년 전 악이나 스캔들 없이 이혼했습니다. 둘 다 너무 많이 변해서
더 이상 서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성인의 차분한 결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학업을 마치고 라시엘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한때 제 값싼 드레스를 비웃었던 여자는 이제 반죽과 소스로 얼룩진 자신의 작업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의 요리는 대회에서 상을 받고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그녀를 부르지만 그녀는 자신의 노동과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납품업자와 결혼했습니다. 일과 삶에서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소박하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혈연이 아닌 의미로서의 제 첫 진짜 손녀의 웃음소리입니다. 민준이는 봉사하던 요양원 중 한 곳에서 사회복지사인 가람 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박하고 따뜻하게 결혼했습니다. 함께 노인들을 위한 주택 소규모 수리 및 개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욕실 손잡이, 경사로, 넓은 문틀. 그들의 일은 돈이 아니라 집에 머물 수 있는 노인들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고 일요일이면 집은 다시 상처가 아닌 치유를 주는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제 보이지 않는 어머니들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방과 가까운 해외에 파트너들이 생겼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지켰고 누군가는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며 누군가는 힘든 시기에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가장 따뜻했던 사례는 카자흐스탄에서였습니다. 자녀들이 가짜 빚을 떠넘기려 했던 80세의 한 여성은 집을 되찾고 이제는 직접 외로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는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 보이지 않는 가사도우미는 널리 퍼져나가 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드라마 원작이 되었습니다. 인쇄는 곧바로 재단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고요함, 약, 그리고 인간적인 참여를 위해 지불하는 바로 그 존엄성의 저금통으로 들어갑니다. 제 조수였던 마리아 씨는 많은 친척들보다 제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자들이 놀러오면 집이 마치 젊어지는 것 같고 잼을 끓이고 누군가 정원길을 뛰어다니고 저는 젊었을 때 웃지 못했던 것처럼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관계에는 오랜 죄책감이 없고 오직 존중과 명확함만이 있습니다. 저는 74살입니다. 건강합니다. 아침에는 테라스에서 요가를 하고 수영을 하며 자주 여행을 다니고 노년의 존엄성과 자신을 비난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 아들들과는 한 달에 한 번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조용하고 진실해졌습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얻어졌습니다. 이 실장님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송별회에서 그는 제가 기억할 만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회장님께서 연기하셨던 가난한 가사도우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현명한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저 회장님 스스로 그것을 보실 때까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합리적인 지분의 상속인 명단에 다시 올렸지만 주요 부분은 여전히 재단에 갈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 제가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여전히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 겉보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결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키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친절함을 자기 소멸과 혼동했던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을 대가로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젊은 엄마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관계는 상호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존중 없는 사랑은 단지 조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비워내느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사랑하세요. 오늘 저는 온전합니다.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식탁에 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10,000원인 홀에서의 웃음으로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보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살이신지,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